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 출발 새아침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우선 3부 첫 순서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마스크를 매점 매석할 경우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를 매점 매석했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매점 매석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을 지금 시행에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오늘 0시부터 4월 말까지입니다. 매점 매석 행위 금지 적용 대상 품목은 두 가지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인데요. 그렇다면 매점 매석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지난해입니다. 2019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 1.5배를 초과해서 닷새 이상 보관하면 이건 매점 매석으로 간주돼서 처벌받습니다. 지금 정부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조를 짜서 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부당한 폭리 행위를 합동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어제도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또 3월 주총을 앞두고 한진과의 남매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지 좀 관심이 쏟아지고 있죠. 어머니 이명희 씨와 동생 조현민 씨가 조원태 회장을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영권 분쟁, 결국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재벌과 막장 드라마에 정말 출구가 없는데요. 장기화될수록 기업 이미지 추락, 승자 없는 패자만 있는 경영권 다툼인데 3월 주총까지는 지분율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삼각 연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강성부 펀드, KCGI와 반도그설과 손을 잡았죠.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해서 반 조원태 연합을 결성했는데 삼각연대 총 지분율만 31.98%입니다. 지분율에서 수세에 밀린 조원태 회장이 이번에 반격에 나섰는데요. 모친, 그동안 침묵하던 모친 이명희 씨, 조현민 동생 전무가 조원태 회장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선대 회장의 이유를 언급하면서 조현태 회장 중심으로 현 체제를 지지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조원태 회장의 세력은 33.45%로 지금 두 진영 간 지분율 차이가 1.47%포인트로 근소하게 조원태 회장이 높습니다. 하지만 3월 주총에서 출석 주주 과반 이상의 탄성을 얻어야 조원태 회장은 연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진그룹의 운명은 지분 4.11%를 보유한 국민연금 손에 달려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소액주주의 표심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진일가 이미지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땅콩해양, 물컵갑질, 이어서 이제 재벌가 3세들의 혈투까지 주총이 임박하면서 양측 간 세모으기가 점입 가경인데요. 기업 이미지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대한항공 일가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그 정부 합동조사팀이 서울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수상한 거래가 수백 건이 나왔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정부 합동조사팀이 서울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상한 거래를 2차 조사한 결과 768건이 적발이 된 겁니다. 이 가운데 탈세가 의심이 되는 670건은 국세청으로 통보가 돼서 본격적인 검증 절차를 받게 되는데요. 이 사례를 보게 되니까 20대 A씨 자기 돈 1억 원으로 강남에 10억 원 아파트를 샀습니다. 나머지 9억 원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대출로 4억 5천원을 끌었고요. 4억 5천만 원짜리 전세를 안고 샀는데 세입자가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였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는 21일부터는
개정된 부동산 신고 거래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이 부여가 됩니다. 이 특별사법 경찰이 이상 거래는 물론이고 집값 담합, 이 불법 전매까지 상시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부동산 투기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시중은행의 특판 적금 상품이 이틀 만에 80만 명이 넘게 몰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저금리 기조에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정말 많다라는 걸 입증해주고 있는데요. 이 KB 하나은행에서 이 사명에서 KEB를 떼어냅니다. 브랜드 명칭 변경 기념으로 한시적으로 내놓은 연 5.01% 정기적금이 폭발적인 인기인데요. 이틀 만에 83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하나은행 지난 3일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은행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만 이 상품 1년짜리 정기적금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입 금액이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선인데요. 시중 금액보다 두세 배 이상 높다라는 이유로 폭주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서버가 느려지고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 기다리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는 많은 편이 아닌데요. 최대한도 월 30만 원씩 1년간 적금을 붙들 경우 받는 세후 이 이자 소득세 15.4%를 떼고 나면 8만 2천 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워낙 시중금리가 낮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걸로 미루어서 시중에 유동자금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절세 상품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야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동자금을 좀 분산시킬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하나의 사건 파일을, 하나의 사건들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점 소녀가 돼가시는 것 같아요. 모자 하나 썼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점 하나 찍어도 달라지고 모자 하나 써도 달라집니다. 자, 요즘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주제가 조금 무겁죠. 요즘 다 그렇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온 나라가 떨썩하고 세계적으로도 떠들썩한데 문제는 이걸 이용한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소식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시노포비아라고 하는 중국인에 대한 혹은 중국에 대한 혐오증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어서 오늘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볼까 해요. 먼저 이호선 교수님께서 시노포비아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에는 참 낯선 단어가 아닌가. 네, 그런데 맞아요. 이 시노포비아라는 말이 일단 단어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 시노라는 말이 라틴어로 중국의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포비아라는 말이 일명 병적 공포, 그냥 단순히 아이 무서워 정도가 아니라 병적으로 부르르 떨 정도로 두려워하는 걸 우리가 포비아다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제 사어가 돼버린 이 라틴어에 중국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참 흥미롭습니다만 여하간에 이 시노포비아라는 건 중국과 관련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되게 우리가 이런 일종의 혐오랄까? 그래서 혐오 중에는 인종 혐오도 있고요. 이런 국가에 대한 혐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향 또 여러 가지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혐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혐오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잖아요. 네. 하나는 불안이고요. 또 하나는 분노. 또 하나는 차별.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정서적 값의 합을 우리가
그 공포, 그중에서도 인종 공포나 국가 대상 공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원래는 이제 옛날에 그 침탈 경험이 있었던 그 징기스칸의 침탈 경험이 있었던 유럽 쪽에서 생겨난 일종의 막연한 황화론, 누런 사람들이 화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황화론이 21세기로 오면서 일종의 시노포비아가 된 건데 지금은 이 질병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중국이 세계의 경제권을 이제 쥐락펴락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제적인 불안과 또 질병에 대한 불안 또 뭔가를 패권을 뺏긴 것 같은 이 분노감 거기다가 약간 허드렛 일로 시작해서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게 된 이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일련의 차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시노포비아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런 시노포비아가 동양인에 대한 인종 차별까지 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약간 저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고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코 사람들과 벨기에 사람을 구별하지 못해요. 네. 그런 것처럼 유럽 사람들이나 혹은 뭐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동양의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과 일본인들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건 좀 기분 나쁩니다. 우리가 더 네. 예쁘고 잘생겼는데. 확연하죠. 더 괜찮은데. 아주 뭐 정확한 표현이신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공포감이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일반화로 나타나게 되면 네. 심지어 제가 내일부터 이제 해외 일정이 있어가지고 가게 되는데 약간 걱정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양인들을 묶어내어서 기피 현상과 일종의 차별, 분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염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혐중이라고 하는 우리가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멀찍이 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동양인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백기종 팀장님. 네. 사실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된 인식을 가지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국내에 계시는 중국인이나 조선족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인식들이 있는 게 정말 사실인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가장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어난 건 아니지만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페스카마호 사건이라고 혹시 아세요? 96년도 8월 달에 페스카나오 사건이요? 예, 페스카마호 사건이라고 이게 이제 그 한국인 선장을 비롯해서 11명을 이 파나마 국적인 남태평양에서 참치 그 선박이죠. 조업을 했는데 네. 중국 조선족 뭐 한족 굉장히 중국인 여러 그 부류 그 족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근데 이 조선족 6사람이 이 남태평양에서 참치 254톤급 참치 선박에서 선상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인 선장 등을 비롯해서 11명을 살해해가지고 바다에 이제 시신을 유기해버리는 그 대형 사건이 있었죠. 뭐 꽤 오래된 사건이지만. 그렇죠. 조선족이 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도 우리 그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아시는 사건이죠. 2012년 4월 1일 날. 이게 이제 그 만우절 날 일어난 그 사건 밤 10시에. 당시 나이가 이제 40세 된 오원춘이라는 그 중국인이 조선족이죠, 이분도. 결국 그 28세 된 한국 여성이 이제 밤 10시 반에 주거지로 퇴근을 하는데 회사원이었던 여성을 납치 감금을 해가지고 네. 결국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분리한 사건이 있었고요. 뭐 사실 이런 사건을 자꾸 이제 그 기억에 되살리게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차피 유명한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또 하나는 2014년 12월 그 이상하게도 오원춘 사건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수원 팔달산에 산책로에서 가방에 이제 시신이 담겨가지고 발견이 됐는데 아마 박춘봉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박춘풍 사건이라고 그래서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이슈가 됐던 이런 살인 사건이 있었고요. 뭐 하나만 더 들자면 2007년도 꽤 오래된 사건이지만은 1월 24일 날 안산역 여기도 이제 그 살해한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인데 조선족 34세 된 손모 씨가 그 범행을 한 사건이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강력 사건이 이제 일어났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 작년 말 통계를 보면요. 외국인이 얼마쯤 계시냐면 250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또 하나 되는 건 불법 체류자가 38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약 그 50% 가까운 약 46, 7%가 중국인들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 사건이라든가 이런 그 인구 10만 명당 일어나는 발생 사건을 보면 사실은 중국인이 일으키는 범죄가 선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가 국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국인들에 대한 이런 그 선입견 같은 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선입견도 선입견인데 또 이걸 영화로도 좀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영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자극적 장면들이 계속 내 뇌리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좀 반복 노출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좀 강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그려지는 게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면 결국 그거를 또 진실을 믿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이미지 형성이라고 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사회적으로 널리 하나의 자리를 잡게 되면 이걸 우리가 편견이라고 부를 텐데 네. 뭐 영화라는 건 굉장히 강렬한 첫인상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뉴스를 자주 또 반복적으로 듣게 되죠. 그런데다가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이나 아니면은 두려움을 가질 만한 일이 있었다면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한 사람 마음속에 일종의 선입견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그렇죠. 이런 경험들이 만약에 집단으로 나타난다면 이게 사회적인 기울어진 시선, 일면 편견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편견이 너무 많아요. 일상적으로. 이를테면 뚱뚱한 사람들은 많이 먹는다. 제가 뚱뚱해 봤는데 많이 안 먹습니다. 뚱뚱해 봤어요? 지금은 네, 그럼요. 아니고. 충분히 뚱뚱해 봤고요. 네. 많이 슬림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네. 이를테면 흑인은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든지 아니면 그거는 사실 뭐 잘못된 걸 텐데요. 완전히 잘못된 네. 여자는 핑크야 뭐 이런 것들. 그것도 편견이에요? 그럼요. 또 중년 아저씨는 뭐 배가 나오고 머리숱이 적다. 아주 멋진 중년 아저씨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첫 번째 장면이나 반드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은 최근에는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만 편견으로 대부분 다 자리 잡고 있는 건데 네. 중요한 건 이런 뭐 우리가 시노포비아 이야기를 했고 중국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도 편견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위험을 한번 그동안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잠깐 그 중국인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 대림동 차이나타운 근처에 위치한 대림 중앙시장 연결해서 한번 그 들어볼 겁니다. 중앙시장에 계시는 대림 중앙문화관광형 시장 사업단장님이시거든요. 사실 저도 예전에 변호사 초창기에 대림동에 살았었어요. 여기 이 중국인 거리라고 보통 불리우는. 이제 그쪽에서 뭐가 좀 많아가지고 근데 좀 반갑기도 하고 어쨌든 한번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림중앙문화관광시장 사업단 단장 박진봉입니다. 네. 네. 우선 그 대림 중앙시장에서 주로 판매하는 물품은 뭐가 있습니까? 대림중앙시장은 서울 여느 어떤 전통시장이나 에서도 볼 수 있는 정겨운 그냥 전통시장 그대로입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그 종류나 먹거리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중국 식료품이나 닭, 오리 이렇게 이런 부위별로 파는 훈제식품, 순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식 먹거리를 파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박진봉 우리 단장님께서 중국식 먹거리들을 많이 파는 중앙시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쪽에 원래 양꼬치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도 네네. 좀 많이 팔죠? 네, 그렇죠. 양꼬치, 뭐 마라탕, 또 양피국수, 네. 또 빠우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죠. 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인 것 같은데 근데 네네, 이제 문제는 맞아요. 이게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생긴 이후에 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평소에 비하면 3분의 1 아니 그 이상의 그 4분의 1로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4분의 1로 하루에 줄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더 많이 이 일이 하루에 300만 원 정도 매출을 하던 상점이 뭐 하루에 30만 원 파는 그런 어머. 현상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서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식당 자체가 아예 문을 닫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짧으면 15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쉬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고 만약에 1, 2호점을 운영하던 그런 가게들은 1호점에 문을 닫고 2호점 그러니까 2호점을 문을 아예 폐점을 하고 1호점만 남기고 이런 곳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종사하던 그런 종업원들은 또 사실 직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목받은 대림동 사람들의 생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이 그러니까 뭘까요? 이 바이러스 때문입니까? 바이러스 공포?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언론이
사실보다 이렇게 과잉 보도를 하거나 자극적인 보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유독 인구가 많다고 해도 사실 대림동은 그 여행객이 많은 관광지가 아니라 주거지 또 그렇죠. 생활권이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밀집 지역이라는 이유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처럼 또 마라소스나 이런 것들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다는 등 이런 그 대림동에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는 장면을 캡처해서 매점매석한다고 보도를 하거나 상점에 걸려있는 특정 상품을 찍어서 비위생적이라고 보도하면 누가 가겠어요. 이런 행태가 사실 사진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와 방향을 가지고 찍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SNS 같은 것을 통해서 왜곡돼서 네네. 사람들에게 퍼진다. 퍼져나가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오인하고 각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그 조선족 분들 사실 그쪽에 많으시기도 하고, 또 뭐 네네, 중국인들 그렇죠. 많이 찾을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식의 우리가 하는 잘못된 차별적 행동, 혐오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지금 대림동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결혼식에도 가지 않고 각종 모임에서도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공공연하게 대놓고 하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 손님 중에서 또 너무 어이가 없는 거는 영어 평소에 이제 중국말을 쓰던 분인데 네. 영어를 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도 한다고 해요. 중국인이 아닌 것처럼 영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림동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문제고 대림동은 3년 전에 청년 경찰이나 범죄 도시와 같은 영화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 각인된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선입견을 바꾸기 위해서 대림동은 사실 피나는 노력을 하였고 지금은 서울 속의 작은 중국이라고 일컫잖아요. 네네. 그리고 중국을 가지 않아도 중국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컨텐츠를 가진 밝고 건강한 그런 활기찬 지역으로 거듭나는데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긴 이 오해와 진실들은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네요. 정말로 말씀 들으니까는 얼마나 힘드신지 속상한지 느껴지는데 그렇죠. 속이 너무 많이 상해요. 예. 근데 또 좀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인들에 대해서 가지는 이제 뭐 일반적이라고 하면 일반적일 수 있는 고정관념 같은 게 좀 그렇죠. 위생 상태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단장님 옆에서 보시기 솔직히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네 일당하고 사실 비슷해요. 그냥 조금의 어떤 문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과거에도 사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위생이라는 거는 사실 개인차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시장에 오셔서 다른 시장과 좀 비교해 보시고 또 사회자님도 저희 시장에 한번 좀 저는 많이 가봤어요. 네. 이 질문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한번 와주십사 하는 요청으로 저희 답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한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곳이 저희 대림중앙시장입니다. 네, 제가 한번 꼭 시간 내서 한번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네. 우선 가짜뉴스가 꼭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시민 코로나 대책 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고 그것을 해결책을 찾고 있고요. 네. 중국인, 또 조선족, 동포 이 일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나갈 나라이며 또 이웃입니다. 네. 5,000년 한민족 역사에서 불과 50년 정도 떨어져 있던 이웃인데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이웃을 만들고 이웃을 만들어야 될지를 또 대한민국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을 차별하는 국민의식이 바뀌는 순간 바이러스 척결도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봉 대림중앙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장이었습니다. 아유, 이 사업단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매출이 300만 원 하던 거면 30만 원으로 떨어진다. 얼마나 사실 힘드시겠어요. 10%밖에 그러니까 매출이 안 하고 90%가 사실은 사라진 거잖아요.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또 인간적인 두 분 백기정 팀장과 이효선 교수님과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백 팀장님. 네. 경찰 출신이시고 워낙 또 그쪽에 오래 전문가로 계셨으니까 이런 종류의 선입견이 사실은 큰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잘못된다는 거를 뼈저리게 옆에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실제 사건이 있어요. 그 현직에 있을 때 어떤 그 제조업체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저녁에 이제 회식을 합니다. 동남아 쪽 근로자들 물론 중국 조선족도 있었죠.
근데 이제 회식이 끝나고 같은 회사원이 여성이 만취가 된 상태예요. 그 이제 각자 11시가 돼서 헤어지는데 이때 동남아 쪽 근로자가 자기 회사 여직원이 다른 한국인에게 그 성추행을 당하는 걸 목격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가해 남성을 쫓아가서 신랑에다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그 남성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 동남아 쪽 근로자가 회사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라고 하니까 인근에 모여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 동남아 쪽 근로자 주장은 전혀 배제를 해버리고 이게 막연한 선입견 부정적인 생각이죠. 확인도 안 하고. 일종의 제노포비아라고 예, 외국인 예. 혐오증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확인 절차도 없이 바로 그 동남아 쪽 근로자를 집단 폭행을 해버려요. 같은 회사원도 포함해서. 근데 그 당시 이 여성, 피해 여성은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누가 자기를 성추행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경찰이 출동을 해서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네.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사실은 범인이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인이 동남아적 근로자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결과도 그다음에 동남아적 근로자 주장은 확인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동남아적 근로자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결국 밝혀졌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제노포비아 지금 시노포비아라고 좀 똑같은데 중국 혐오증, 외국인 혐오증 이거 우리도 옛날에 소독 그다음에 이제 곧 우리 이호성 교수님 유럽 여행을 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눈 찢어진 사람 모두 동양인이다 그래가지고 경기장에서도 비하를 하잖아요. 네. 사실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노포비아, 시노포비아 이런 혐오증은 일단 입장이 바뀔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은 제발 갖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CCTV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히 그렇죠. 나중에 이거는 밝혀지게 되는 결백이 거죠. 밝혀진 건데, 근데 실제로 정말로 이런 종류의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 사람, 그 선입견을 가지고서 좀 경솔하게 행동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느끼던가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그 사람은 결국 증거가 나오니까 아무런 말을 못 하는데 같은 회사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끝까지 아니야. 분명히 그 동남아 쪽 근로자가 성추행을 했는 게 발단이 됐을 거야. 네. 이렇게 학고부동한 선입견, 부정적 견해. 이런 게 무섭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된다 네. 하는 그런 교훈적인 사건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수님, 부정적인 인식이 한번 박히면 잘 안 바뀌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옛날에 전용록 씨가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언제적 노래를? 이게 예. 뭐냐면 그 중간 가사에 너무 진한 잉크로 쓰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혹은 편견이라는 건 중요하게는 하나의 거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정보가 아주 강력하게 또 부정적으로 자세하게 심지어 머릿속에 일련의 이미지를 가진 그림으로 각인이 돼버리면 이게 사실로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런데 이게 1차 정보가 워낙에 강력하면 2차 정보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집단으로 1차 정보가 형성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워지고 잊혀지고 새로운 방향이나 그림이 다시 잡히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주 더 많은 긍정적 경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하는 것과 혐오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저도 심리학 공부를 하니까 이 부정적 인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편해서 정보 처리하는데 편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좀 같은 동료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더 유지가 되고 확장되는 이제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고쳐야 되죠. 어떻게 고쳐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 말아야 되고 내가 역지사지 내가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견해나 혐오증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 오늘 이 노영의 출발 새아침 방송을 위해서 좀 인식의 변화를 줄 통계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 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019년 10월 기준 법무부 기록을 보면 우리가 245만이 넘어요. 외국인이. 네, 근데 네. 그중에 중국인이 100만 명 정도에서 거의 50% 육박을 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범죄를 경찰청 통계 전년도 말하고 2016년도 이후 통계를 보니까 네. 살인, 강도, 강간 등 애국인 범죄,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나라가 사실 나라 말씀을 좀 드리긴 그런데 통계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1위가 파키스탄이고요. 2위가 몽골이고 3위가 스리랑카, 4위가 러시아고요. 중국은 5위 밖이에요. 아. 그리고 전체적인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해서 범죄 발생 건수는 중국인이 9위입니다. 9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벌이는 범죄를 애국인 기준으로 범죄. 지금 확인해 보신 네.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애국인 범죄 10만 명당 러시아는 4,837명이고요. 네. 몽골이 4,678명, 중국이 2,022명, 9위라는 얘기인데 우리 한국에서 벌이는 인구 10만 명당 범죄는 3,500명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중국인이 벌이는 범죄 2022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력사건 발생 건수는 5위밖에 안 되거든요. 중국인이. 근데 왜 이런 부정적 견해가 많냐면 외국인이 훨씬 많아요. 중국인이. 그러니까 비례해서 한 46, 7%가 외국인 245만. 우리 눈에 보이기에 중국 분들이 그렇죠. 더 많이 많죠.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예. 이제 이상하게 이런 분들이 일으키는 범죄가 언론에서 굉장히 확대해서 보도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보고 분석 보고서를 보면 그런 측면이 같은 동포인 경우도 있잖아요. 조선족을 그렇죠. 사실은 조선족 원류가 우리 분들도. 같은 동양 한국인이잖아요. 네네. 한족이 아니고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한국이 고향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만주라든가 중국으로 가가지고 독립운동하느라고 일제 예전에 하시는 강점기 때라든가 분들도 그런 계시고. 후예들이란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같은 동포.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조선족이라고 하지 않고 중국 동포라고 하거든요. 오래전부터. 예, 굉장히 그런 부분이 호응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 중국 동포고 같은 우리 교민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노포비아, 이제는 시노포비아,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증세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국 나가면은 눈치 젖은 동양인 그래서 비하를 많이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중국의 4발 달린 동물과 그다음에 날아다니는 거는 비행기와 책상 다리 안 먹고 다 먹는다. 사실 그 우한 이 우한 도시에 가보면 화난 시장이라는 유명한 시장이 있어요. 여기는 100여 가지 동물을 파는데 야생동물도 팔죠. 네, 야생동물 뭐 박쥐, 오소리 뭐 별별 뭐 그런 거를 팔아요. 뭐 예를 들어서 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리라든가 어떤 그런 레시피를 잘 이용해서 위생적으로 먹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박쥐를 먹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원이 됐다 하는 이런 견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외국에서는 뭐 독일에서 뭐 지금 이런 게 있죠. 박쥐 조각이 떨어지니까 중국인 식당에 가지 마라. 굉장히 이건 페이크 뉴스잖아요. 가짜 뉴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확산을 시키는데 정말 다른 외국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증 이건 정말 갖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진짜 그 지금 페이크 뉴스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사실 요즘 유튜브로 이제 개인 방송들도 많이 하시고 옛날에 비해서는 SNS 활동이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그냥 본인들이 막 방송이라고 하는 곳에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좀 많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중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럼 그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처벌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뭐 유언비식이고 카더라 통신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대상 피해자가 있게 되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은 뭐 사이버 수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진흥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사가 들어가거든요. 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인격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 TV 뭐 저도 주변에서 유튜브 하라고 굉장히 많이 하고 50만 넣어가면 6천에서 8천만 수입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진짜요? 사실은 개인 TV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제재가 안 되니까 막 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정치 담론이나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타겟을 정해서 아주 혹평을 하는데 그 혹평이나 비평을 떠나서 개인 신상에 관련된 명예훼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대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또 국가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외국의 한 잡지에 이번에 아주 혹평을 받았던 표지 그림이 사진이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징하는 듯한 이렇게 마스크 아주 일종의 방역복 같은 걸 입었는데 그게 빨간색 옷이었고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써 있어서 이건 사실 세계적인 충격인 겁니다. 이 서방 세계 이 백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 동양인들을 보고 있고 특별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가를 아주 확연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한 10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백인이 미국인이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를 백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주 상징적이고 사실 그게 공개적으로 작은 토론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랑 아주 오랫동안 아주 대토론의 장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아요. 마치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뭐 중국인들이나 혹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동남아인들에 대한 편견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더 외부에 있는 사람의 시선에서 보자면 굉장히 우스워 보이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마을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네. 이런 조금 더 크게 보는 시각을 가진다면 편견도 선입견도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개인 방송에서 그 함부로 말하거나 어떤 개인의 인기나 수입을 위해서 자극적 발언을 하는 것도 어쩌면 시민의식이 이런 그 조장을 하거나 혹은 불편한 심기를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인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거는 아주 비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거거든요.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보이는 라디오로 우리 방송 보시는 최미선님께서 현실적으로 어느 나라든 외국인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로 포용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서 지나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각각 조금씩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에볼라는 어디서 발원이 됐죠? 콩고입니다. 에볼라는 콩고에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에서 발원이 되긴 했지만 언제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발원이 될 전염병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발원이 됐다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을 위생적으로 비위생적이다. 그다음에 어떤 식문화가 완전히 그 야만인 수준이다. 이런 개념의 비토나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라고 우리도 그 입장이 됐을 때 그 상황으로 비판이나 비난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역지사지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두려움은 혐오나 차별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과 확인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분석과 뭐를 통해서? 확인. 아, 네. 분석과 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그 판단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조금 판단 유보하고 확인해보자.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잠시 후 4부에서 뵐게요.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머리에 쓰신 게 뭐 중절모라 그러는 겁니까? 모자를 아주 멋있게 쓰고 오셨는데. 예. 자, 오늘의 키워드 알려주십시오. 오늘의 키워드는요, 이 탁구 천재 신유빈입니다. 네, 탁구 천재 신유빈이요. 저는 약간 처음 들어보는. 낯선 이름이긴 하죠. 네네. 근데 이 탁구 매니아들에게는 많이 알려졌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6살이에요. 어머, 어리네요. 여중생이죠. 네.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근데 이 16살 여중생이 여자 탁구 대표팀의 에이스예요. 오. 이제 언제 이름이 알려졌냐? 네. 5살 때. 어떻게 이름이 알려졌냐? 신동이었군요, 신동. 예, 맞습니다. 이제 네. 신동이 천재인데 5살 때 이제 출연해가지고 탁구 스타 현정화 있죠. 네, 현정화 감독하고 네. 랠리를 하는 거예요. 탁구 경기를 하는 거죠. 5살짜리가? 예, 근데 그렇게 잘했어요. 저도 이거 나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게 잘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국대회 출전해가지고 대학생 언니를 4대 0으로 이겨버린 거죠. 9살짜리가 예. 대학생 언니를 예. 4대0으로 예. 국제 전국 대회에서 예. 그래서 탁구계에서는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미래의 에이스다. 주목을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여중생인데 아시아 선수권 대회 대표팀으로 선발이 됐고요. 그래서 이때에 14살 11개월 나이로 대표팀에 선발돼가지고 탁구 사상 역대 최연소 대표 선수 기록을 세웠던 선수입니다. 와, 될상부로 나오는 떡잎부터 안다는 속담이 있듯이. 노 변호사님처럼.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이 선수도 그랬어요? 정말 대단하고 선수의 예. 어머님이 참 부럽습니다. 대기만족이었군요. 네, 예.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16살이면 졸업을 앞둔 여중생일 텐데 예. 벌써 국가대표로 활약을 하고 있다면 탁구 천재가 분명히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신유빈 선수가 이번 도쿄올림픽 예. 나갑니까?
도쿄올림픽 대표팀은 아직은 선발 안 됐는데 네. 3월에 부산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리거든요. 네. 이 세계 선수권 대회 대표팀으로 선발이 됐고요. 그리고 도쿄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어요. 지난달에 네. 이 포르투갈에서 이제 도쿄올림픽 탁구 단체전 예선전이 열렸거든요. 이 탁구 단체전은 3명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4단 1복. 그러니까 단식 4게임, 복식 1게임, 5게임을 해서 3게임을 먼저 이기는 팀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건데 네. 여기에서 언니들이 이끌고서 이 단체전 도쿄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죠. 그러니까 16강전에서 우리가 북한에 1대3으로 패해서 패자 부활전으로 밀려났거든요. 그러니까 패자 부활전으로 밀려나게 되면 패자 부활전에서는 우승을 반드시 해야지만 이제 도쿄올림픽에 나가게 되는 건데 네. 이 패자 부활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이제 우크라이나, 스페인, 프랑스를 꺾고 3연승으로 이제 우승을 차지해서 도쿄올림픽 본선 티켓을 잡은 건데 이 중에서 이 중학생 신유빈 선수가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거죠. 네. 2승을 거뒀어요. 몇 승이요? 2승. 그러니까는 이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만났거든요. 이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만나가지고 최우주 선수하고 짝올리는 복식에서 승리를 따내고 네. 또 단식으로도 또 나가서 단식에서도 승리를 따내가지고 네. 이 결승전에서도 아주 뛰어난 활약을 선보인 거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 신유빈 선수가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에서 어쨌든 간에 기대를 할 만한 선수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좀 특이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중3 학생인데 고등학교를 안 간다면서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2번 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이제 한 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올림픽 티켓 따내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한번 언론에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또 최근에 또 한 번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진학하지 않고 대한항공 실업팀에 곧바로 입단한 겁니다. 대한항공이에요? 예. 네. 근데 저는 좀 이 부모님도 그렇고 신유빈 선수도 그렇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노 변호사라면 딸이 아주 탁구를 잘해요. 네. 분명히 천재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학교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안 보내고 실업팀에 보내면은 한쪽 마음은 대성할 수 있겠다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뭔가 네. 또 한쪽 마음은 좀 박탈감이라고 할까 좀 불안함도 있겠죠. 그렇죠. 사실 저희 애들은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고민은 안 했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는 가라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좀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좀 한 가지 이제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실업팀에 입단한다는 것은 완전히 운동 선수로서만 전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라인으로만 키워야 되는 건데, 만약에 재능이 없거나 중간에 잘못되면 사실은 좀 나중에 인생이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16살. 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선수인데, 16살, 17살 정도라고 한다면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겪어야지 될 또 학습해야지 될 다양한 경험이나 학습이나 뭐 지적인 경험도 있을 때고 친구 관계도 있을 때고 이런 걸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성장해야지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 사회성이나 이제 품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실업팀에 곧바로 갔다고 한다는 건 자칫하면은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탁구만 잘하는 탁구 기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마음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요즘에는 또 옛날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그냥 무조건 남들 다 하는 공부 똑같이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해라. 이렇게 하는 말이 좀 안 먹힌다. 그쵸.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유빈 선수 스스로도 지금 이걸 원하는 겁니까? 본인 스스로 강력하게 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는 아주 예를 들면 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실업팀으로 갔을 경우에 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까요?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왜 아마 이 신유빈 선수의 부모님도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 대한항공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일단은 인정을 한 거겠죠. 신유빈 선수 본인이 그렇죠. 나는 세계적인 탁구 선수가 될 거야라는 있던 꿈, 이 꿈을 향한 도전을 인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신유빈 선수는 이미 초등학교 때 대학생 선수를 이겼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팀에서 뛰게 된다고 한다면은 실력이 퇴보할 가능성도 있겠죠. 아, 오히려.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수하고 같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기에 뛰다 보면 초등학교 때 대학생 선수를 이긴 실력인데 실력이 퇴보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네요. 그쵸. 영재, 천재 이런 아이들을 예. 우리가 좀 제대로 교육도 시키면서 그 능력도 사장시키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한데 없으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천재라고 얘기할 때 공부 잘하는 천재만 천재가 아니라 그렇죠. 탁구 잘하는 천재, 네. 뭐 음악 잘하는 천재, 미술 잘하는 천재도 분명히 천재이잖아요. 근데 이 천재가 유소년기, 청소년기를 보낼 때 본인의 그 재능을 한껏 꽃피울 수 있게 도와주면서도 네. 그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 필요한 아이스러운 경험들을 같이 우리가 좀 제공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사실은 뭐 탁구 실력 못지않게 그 아이의 예. 인성 발달이나 이런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제 학교 교육일 텐데 그게 지금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이 드네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그 대한항공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선수는 분명히 선수죠. 근데 16살 어린 선수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둬서 훈련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하나의 완성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경험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네. 천재 소리를 듣던 특별한 이 체육 영재들이 이 청소년기 이후에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왜 그래요? 사장이 돼버리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은, 일단은 금방 이제 급하게 이들의 성공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네. 이 장기적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멘탈이나 체력적인 부분, 기본기를 도외시하고 지금 당장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주력해가지고 아이들이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정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시니어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사에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시니어보다는 주니어 때 더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게 우리가 지금 뭐 테니스에서 예를 들면 정현 선수 얘기를 하는데 이 윈블던 주니어에서는 이미 일찌감치 이거 그 준우승한 선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계 부딪히는 게 천재 교육. 쉽게 말하면은 예. 아주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그들의 재능을 꼽힐 수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훈련시켜주는 그런 환경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 좀 들어보고 싶은 거고요. 그에 못지않게 이들 선수들에게는 선수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직은 학생이다. 그렇죠. 그래서 유소년기, 청소년기에 이들이 하나의 완성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밖에 안 돼 있어서 예. 사실은 이제 이런 일로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그 보이는 라디오 보신 달빛 제다이님께서 이게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시네요. 크게 보면은 이 LED 스포츠 시스템의 어떤 그 후유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에게 그 나이 또래에 맞게 이 운동이 전부가 아닌 그렇죠. 하나의 인간으로서 봐가지고 기본적인 소양이랑 인성을 함양할 수 있게 그런 제공을 해야지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린 학생들을 만약에 실업팀에 입단을 시킨다면 예. 그 실업팀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의무적으로라도 해주는 것을 먼저 보장을 좀 받고서 하는 게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실업팀만 보게 되면 실업팀에서 그런 교육과 학습을 제공을 하든지 네. 아니면 네.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팀에 진학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학생으로서 배워야 될 본분을 다 생활을 하면서 네. 수업 후에 좀 더 특별한 훈련을 할 수 있게 실업팀에서 제공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예. 근데 그래서 요게 좀 궁금해요. 스포츠에서도 대안학교가 등장했다. 그래서 예. 운동에 전념하는 학생들이 운동도 하지만
또 본인들의 그 운동하는 것에 맞는 특화된 교육이나 훈련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제공하는 이런 학교로 맞습니다.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대안학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존 네. 공교육 또 이제 제도권 교육에 대해서 좀 불만스럽고 어떤 모순된 점을 발견하고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학교가 많이 이제 있는데 좀 비싼 것 같아요. 초창기 어떤 그 설립 취지와는 좀 많이 변했죠. 근데 스포츠에서도 대안학교가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네네네. 예로 그 손흥민 선수 아시죠? 네, 손흥민 선수 손흥민 알죠.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설립한 손 축구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살에서 14살 정도의 이 축구 선수들이 입학하는 축구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졸업하거나 아니면 중학교를 중퇴하고 여기 입학을 해서 축구 전문 학교 입학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교과 과정이 어떠냐 하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을 들어요. 네. 이 수업 끝나게 되면 오후 4시부터 이제 축구 훈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교육 과정은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 꼭 필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 손축구 아카데미에서는 영어와 일본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규 교과 과목이 아니라 네. 독서 토론, 외국어 교육, 인성 교육 이런 좀 독특한 축구 선수에게 필요하다고만 인정되는 이 최소한의 교과 과목을 편성해서 네. 이 축구 전문 학교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생겼죠. 지금 그 0577 쓰시는 예. 우리 애청자분께서 인성 교육이 만약에 잘 된다면은 반드시 그 제도권 교육이나 정규 교육을 지금 당장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검정고시 출신들도 있는 건데 신유빈 선수 같은 천재라면 그런 식의 제도도 조금 같이 보완해서 하면 나중에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정규 교육 과정이 반드시 인성 교육을 받은 사람을 길러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인과관계가 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학교도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이 운동하는 이 체육 선수들에게는 그들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게 체육 위주의 그리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소양 교육으로서 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식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하는 손축구 아카데미 예. 이것도 학력이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죠.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살, 14살 정도의 이제 이 축구 선수들이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만약에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나가 다 손흥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선수로서 실패하게 되면은 그냥 초등학교 졸업. 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기존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 네네네. 그리고 좀 더 이 운동 선수로서 좀 더 재능을 좀 더 개발하고 싶은 분들의 이런 욕구나 요구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함께 좀 고민해볼 문제라고 네. 저는 좀 화두를 던져보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이런 요구가 현장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제대로 많이 고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소식인데요. 2번 확진 환자가 오늘 격리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관수 중앙의료원 홍보팀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격리 해제는 곧 퇴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편 어제 광주에서 16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애초에 지난달 27일에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음성 판정을 받았었는데 뒤에 다시 확진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은 이 환자가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알고 봤더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YTN 취재 결과 드러난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변함없이 슬기로운 모습으로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